누가 오라고 했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게 제 얼굴에 대한 어머님 답장이신가요?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기운 정리하려고 붙여둔 거야.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네 얘기로 받아들이니? 감귤밭 기운 걱정하시기 전에 가족 기운 먼저 생각하셨어야죠. 할머님 돌아가신 그날에도 귤 타령부터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기운이 흐트러진 걸 어떡해? 그래요. 저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 감귤 따고 새참 차리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견뎠잖아요. 그만해 여보. 지연이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더 심하잖아.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계속 꼬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감귤 수확량 줄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지연이 탓으로 돌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 하시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며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서울에서 시골로 시집오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나씩 벌어졌고, 결국은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그 흔한 고모도 외숙모도 다 서울 사는 전형적인 도시형 가족. 그런 제가 감히 시골로, 그것도 감귤밭 한가운데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사랑 하나 믿고 뭐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시골에서 계속 사는 거 정말 괜찮아? 난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서울에 잠깐 나갔다 온 것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감귤밭 내가 꼭 지키고 싶어. 제 남편은 참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만난 어떤 남자들보다 믿음직했고, 그런 마음에 시골로 따라 나선 제 자신이 대견하기까지 했죠. 시댁에 도착한 첫날, 뭔가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집 마당을 넘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달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마주한 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 아가씨가 우리 반 일 할 줄이나 알까 몰라? 뭐 송곱게 잘한 티는 나네. 첫 인사부터가 그랬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한 줄 없이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참았어요. 첫날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겼어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밭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감귤을 따봤겠어요. 흙 위에서 일해봤겠어요. 몸살 나고 손에 물집 잡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엔 못마땅하다는 거였어요. 거기 감귤 2개 더 남았잖아. 그걸 왜 못 보고 지나쳐? 일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 남편이 옆에서 말리긴 했지만 어머님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 시할머니, 할머님은 절 늘 아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손이 하얘서 고생이 많구먼. 감귤보다 며느리가 더 예뻐 보여.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 젊은 사람이 일에 지치면 안 되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친정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할머니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다가 둘만 있으면 다시 예민하게 구셨어요. 어디서 이런 옷을 사와? 시장 간다 하고 딴 데로 샜다가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가서 시댁 흉이라도 보고 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시장 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날씨 쌀쌀하니까 하나 사봤어요. 내 생각은 무슨? 며느리가 벌써부터 친정 편들면 집안 기운이 흩어져. 그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슬쩍 다가가 물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혹시 모르잖니?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자꾸 기운이 안 좋아서 그래. 나쁜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차단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내가 무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 취급 안 받는 것 같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집에 나쁜 기운을 몰고 들어온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귀신이 옮겨 붙는다고 하면서
종종 현관에 소금을 두거나 하는 건 봤어도 대놓고 사람이 있는데 저러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나마 남편은 제 편이었지만 항상 중간에서 갈등하느라 힘들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좀 과하긴 해.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을까? 응, 괜찮아.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하지만 이해하고 참는데도 한계는 있잖아요. 그 집안엔 뭐랄까?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은 늘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침묵의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도 생활 습관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 집안에 오래도록 봉인돼 있던 아주 깊고 낡은 상처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부쩍 더 예민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눈치를 주고 말끝마다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엌에서 물을 흘리고 닦다가 살짝 문지방을 밟은 날엔 얼굴이 확 굳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 거 몰라? 그게 다 재수 떨어지는 징조야. 아,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물 닦다가 그만. 네가 일부러 안 했다는 건 알지? 근데 말이야, 이런 게 반복되면 기운이 삐뚤어지는 거야. 난 요즘 몸이 으슬으슬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느낌이 들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자꾸 뭔가 잘못된다는 말을 반복하시던 어머님. 그땐 그냥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잠든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이마를 짚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라고요. 여보, 이상한 꿈을 꿨어.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 근데 나를 보면서 웃는데 얼굴이. 괜찮아, 꿈이잖아. 그냥 꿈일 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방 한켠엔 향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고 현관에는 언제부터인지 작은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식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정자 할머님이 그걸 보고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다 뒀니? 어머님이 놔두신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런 건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데 의지하면 더 꼬이기만 해. 사람 마음이 문제지. 저런 게 뭐가 도와주겠니? 그날 저녁 할머님이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국화차 한 잔을 들고 계셨어요. 지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 아직은 견딜만해요. 네가 참 대견하다. 요즘 네 시어머니 눈빛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너 혹시라도 이상한 말 듣거나 혼자 끙끙 앓는 일 생기면 꼭 말해라. 네가 무너지면 아무도 널 대신해서 서줄 사람이 없단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 그날 밤은 오래도록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아침 일찍부터 저를 부르시더니 귤밭이 아닌 뒷마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두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색동옷을 입은 여자의 손에는 뭔가 적힌 종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용하다는 점집의 무당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우리 집 기운 좀 봐달라고 모셨어. 요즘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낯선 여자는 조용히 집을 한 바퀴 돌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눌렸네요. 집안에 들어온 여성 에너지가 좀 강해요. 누군가가 기운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힐끔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었네. 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 기운이 묘하게 흘러갔어. 그게 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기운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법이야.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죄인 취급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려다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사람까지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국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를 껴안은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께서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보시곤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세아가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네가 혼자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보기 안쓰럽구나. 무슨 일이든 말만 해.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날 진짜 가족으로 봐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 집에 내가 들어온 뒤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문지방도 안 밟으려 했었고 어머님 말 한마디에도 최대한 미소로 받아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눈빛부터 흐려지잖아요. 그걸 또 어머님은 귀신같이 알아차리셨습니다.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기운이 살아야지. 근데 너는 올 때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단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가 봐요. 부족한 건 모르겠고 뭔가 단단히 따라 붙은 것 같긴 해.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자꾸 너는 불길한 존재야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정자 할머님이 그날 저녁 마당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손엔 쑥과 마른 귤 껍질을 넣은 주머니 하나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 이거 갖고 있어. 이게 귀신 쫓는데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 미신이긴 하지만 너는 이걸로라도 마음 붙이면 좋겠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사실 저 많이 무서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넌 잘못한 거 없어. 괜히 어른들 마음속 상처가 너한테로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걸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마당에 나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새참은 며느리가 직접 차리게 할 거야. 그래야 기운이 바뀌지. 집안일도 살림도 다 기운 따라 하는 거거든. 오늘 감귤 따는 사람 많으니까 정성껏 차려와라. 이번엔 진짜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무거나 하지 말고라니 제가 언제 대충 한 적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정성껏 차려보겠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는 걸 남편 도윤 씨가 막았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할까? 엄마 요즘 더 심해. 괜히 당신만 시비 걸릴지도 몰라? 아니야,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대신 조금 특별하게 할 거야. 조용히 주방문을 닫고 혼자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감자전을 부치고 고추장 멸치볶음을 담고 국은 미역 된장국으로 끓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상위에 조용히 올린 게 하나 있었죠. 작은 종이에 빨간 펜으로 그린 가짜 부적. 아이 물감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그 옆엔 동그랗게 복자까지 큼직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밥상 위에 살짝 올려뒀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기운에 맞게 말이죠. 잠시 후 새참 시간이 되자 어머님께 상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새참 준비됐습니다. 기운 넘치게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이번엔 얼마나 성의껏 했나 볼까? 어머님은 상보를 걷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부적을 본 순간 얼굴이 굳더니 입을 딱 다물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걸 왜 상에 이런 걸 왜 올려? 어머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기운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기운을 불러보려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부적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어? 무슨 피로 쓴 거야? 애기 물감이에요. 저도 부적 공부 좀 했거든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 말에 어머님은 완전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주변에 일하던 분들까지 하나둘 웃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난감한 듯 웃음을 참았습니다. 에이, 세아가가 장난 좀 쳤나 보네. 여보, 새참이나 먹자. 그게 무슨 진짜 부적이라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잠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제가 무서워서였는지 자존심이 상하셔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며칠 동안은 소금도 부적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날 부적 위에 올린 밥상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그 한마디가 어머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 걸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전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조금은 찾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머님께 부적 세참을 대접하고 나서 며칠 동안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소금도 안 뿌리셨고 부엌 앞 항아리도 사라졌고 이상한 미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잠깐의 평화가 그렇게 소중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알아놓으셨어요. 갑작스레 기력이 뚝 떨어지신 데다 밥도 못 드시고 말이 없으셨어요. 늘 활기차게 웃으시던 할머니가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렴 초기 고령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병실에서 간호를 도우며 조용히 앉아있던 저를 보며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볼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할머니, 뭐든지요. 네 시어머니 말이다. 그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너한텐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먼지 낀 기억을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고 그 이야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젊을 때 한 번 집을 나간 적이 있단다. 아주 조용히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큰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감귤밭에서 일하던 남자랑 함께였어. 둘이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일이 집안에 알려지고 큰일이 날 뻔했단다. 도윤이 아버지,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랑 맞선을 보기로 한 날, 그 아이는 그 남자와 사라졌고 결국 맺어지지도 못한 채 돌아왔지. 뱃속에 아이까지 지운 상태로 말이다.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어. 웃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지. 그걸 잊으려고 자기 자신까지 부정했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불안정했던 이유, 사람을 밀어내던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던 걸까요? 너는 그 아이의 젊은 날을 닮았어. 말도 조곤조곤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겁없이 마음 다 열고 사람 대하는 모습이 그때의 말순이 같았거든. 그게 무서웠을 거야. 너를 보며 과거의 자기가 떠올랐을 테니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겠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만 꼭 잡고 눈물이 흐르는 걸 감추기 바빴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힘은 여전히 없으셨지만 방에 누워 계시는 대신 마루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네, 어머님. 너 지연이한테 할 말 없니? 사람 마음이란 게 억누를수록 썩는 거야. 네 속에 담은 말, 이젠 꺼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너를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닌데 네 속을 모를 리가 있어? 너도 진심이 아니었잖니. 누가 뭐래도 네 며느리고 우리 집 식구잖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내내 피해 오던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지연아, 나 너한테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 아니, 하기가 싫었어. 네가 예전 내 모습 같아서 자꾸 거슬렸고 그래서 괜히 더 세게 굴었어. 근데 나도 이제는 좀 놓아야 할 것 같아. 네가 부적을 밥상에 올려놨을 때 사실은 웃겼거든. 근데 그게 너무 서럽더라. 내가 그렇게까지 돼 있었구나 싶어서. 어머님,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겁이 많았어. 누군가 날 다시 믿어주면 또 배신당할까 봐 그랬어. 그게 변명은 안 되겠지만.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거칠기만 하던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슬픔이 보였습니다. 그건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지연아, 나 다시 잘해볼게. 정말이야. 그날 밤 시할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라도 꺼내야 사는 거야. 네가 잘 견뎌줘서 말순이도 이제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거야. 이 집안에 오래 묵은 그림자 하나, 너 때문에 거치는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숨기고 두려움을 덮고 살아왔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안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어머님도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바뀌셨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부적이니 소금이니 하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참 사람 마음이 무섭죠. 좋아지려고 할 때 꼭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번엔 병원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 중이라는 의사의 말,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숨결, 모두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연이에요. 저예요. 눈 떠보실래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래오래 함께 하기로. 할머님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할머님은 이튿날 새벽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기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할머니 마지막까지 네 걱정을 하셨어. 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달래. 장례식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윤 씨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온 힘을 다해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장례식 당일 아침부터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니, 감귤 따는 제일 바쁜 시기에 이래저래 일손 다 빠지면 어쩌라는 거야.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할머니 가셨잖아. 가셨으니까 그렇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밭이 멈추니? 귤이 멈춰 익는 것도 아니잖아. 손이 부족하면 귤 썩어버린단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도 말을 던지셨습니다. 지연이, 너 장례 끝났으면 이제 감귤 따러 나와야지.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순 없잖니? 그 말에 남편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지연이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야. 할머니. 그럼 뭐 시댁 며느리는 일 안 해도 되냐?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부엌 쪽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그만하고 며칠 동안 친정에 가 있어라. 사람 마음이 상한 채로 일해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야.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집 며느리면서 이런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한 건 우리가 해야지. 네가 여기까지 감당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오랜만에 친정부모님도 뵙고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은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그냥 무기력했습니다. 친정에 오니 엄마가 해주시던 국수 냄새가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젠 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시댁에서 뭐 힘든 일 있었니? 엄마, 그냥 할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마음이 좀 그렇네. 네 시어머니가 또 뭔 말했니? 내 딸 눈빛 보면 다 안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그 얘기 말고 그냥 국수나 말아줘. 그렇게 친정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땐 나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 어머님의 기운이 다시 거세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또 이상한 짓을 해. 집안 대문에 부적을 붙였대. 그것도 빨간 피처럼 보이는 물감으로. 이건 좀 심각해. 또 시작이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겨우 꺼냈던 진심, 겨우 열린 마음이 다시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가기 싫었지만 더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대로 등을 돌리면 평생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지연이 또 시댁 가려고? 벌써부터 얼굴빛이 어두워지네.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마무리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있어. 너도 며느리기 전에 사람이야. 너무 참고 살지 마. 그 말을 뒤로하고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위엔 빨간 물감으로 그려진 부적이 널찍하게 붙어 있었고 마루 끝엔 뿌려진 소금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어머님이 마당 쪽에서 절 발견하셨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게 제 얼굴에 대한 어머님 답장이신가요?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기운 정리하려고 붙여둔 거야.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네 얘기로 받아들이니? 감귤밭 기운 걱정하시기 전에 가족 기운 먼저 생각하셨어야죠. 할머님 돌아가신 그날에도 귤 타령부터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기운이 흐트러진 걸 어떡해. 그래요, 저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 감귤 따고, 새참 차리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견뎠잖아요. 마당 한가운데서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께서 부엌 쪽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만해 여보. 지연이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더 심하잖아.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계속 꼬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감귤 수확량 줄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지연이 탓으로 돌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 하시겠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에 남편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 혼자 오게 해서. 그래, 둘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구나. 나만 빼고 다들 내 말을 무시해. 내 기운이 틀렸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 어머님 아니에요. 저 어머님 탓 안 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 상처 품고 사신 거 안쓰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미신도 부족도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고도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와 함께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감귤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오늘 너 대단했어. 너 아니었으면 이 집 더 망가졌을지도 몰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 그게 지금 이 집의 부적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 그래도 오늘 너한테 마음에 문 하나쯤은 열렸을지도 몰라. 그게 시작일지도 모르잖아. 그날 새벽 누군가 마당에 나와 대문에 붙은 부적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창 너머로 보며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기도 했지만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시어머님이 마당에서 부적을 떼는 모습을 본 후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론 부적을 떼셨지만 속에는 여전히 거치지 않은 그림자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감귤밭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할머님이 계셨을 때처럼 다들 바삐 움직였고 저는 새참 준비를 하며 익숙한 일상에 녹아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묵묵한 침묵 속에서 저는 조심스레 다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귤상자 옮기다가 손 비셨다면서요. 약 좀 발라드릴게요. 됐어. 다 나았어. 상처에 흙이라도 들어갔으면 덧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바르면 금방 나아요. 어머님은 말없이 손을 내밀긴 하셨지만 시선을 끝내 피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드렸습니다.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너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서로 일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게 늦으면 안 좋아. 여자는 적당한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계획이라도 해둬야지. 터울 많이 둬도 힘들다.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결정할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말 하지 마. 안 그러다가 왜 그래? 나는 그냥 조언한 거다. 또 말을 꼬아서 듣네. 뭐만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순간 또다시 예전의 어머님으로 돌아간 듯한 그 눈빛이 스쳤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끝내 삼키고 마는 사람처럼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구나.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시간 괜찮니?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네 시어머니 말이다. 요즘 좀 나도 도무지 마음을 모르겠구나. 한참 좋아지나 했는데 또 벽을 세우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처음엔 부적을 떼셨길래 조금 기대했는데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네 시어머니가 밤마다 혼자 울기도 했어. 네가 본 적은 없겠지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울음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혼자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밭일이 끝난 저녁 무렵, 저는 일부러 어머님 방 앞에서 큰 소리로 감귤나무 가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감귤나무 아래 풀 뽑아놨어요. 뿌리부터 정리하느라 고생 좀 했네요. 조용히 문이 열렸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네가 그걸 다 했다고? 네, 그냥 마음도 같이 정리하려고요. 뿌리째 뽑히면 다시는 안 자라니까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으로 고집도 비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도 많이 아팠겠네. 네, 어머님도 그러셨죠? 잠시 감귤나무 밑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바람 속에서 흔들렸고 미처 닿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 감귤나무 아래에서 마주섰던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고통을 인정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란 언제나 그렇듯 너무 짧고 또 너무 조용하게 깨집니다. 며칠 후 친정엄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바쁠 텐데 통화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이와 함께 잠시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께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며칠만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가 좀 지쳐 보이셔서요. 그래, 잘 다녀와라. 놀랍게도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하셨지만 눈 밑이 축 처져 있었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별건 아니야.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진짜야? 정밀검사 같은 건 해봤어? 했지. 결과 나오는데 며칠 걸린대.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불안한 예감이 맞아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좀 나아지신 것 같아? 괜찮은 척 하시지만 전혀 아니야.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연아, 필요하면 말해. 내가 내려갈게. 감귤밭 일도 지금은 좀 조정할 수 있어. 응, 고마워. 당신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이틀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직접 들으러 오라는 말에 저는 아예 아이를 친정아버지께 맡기고 엄마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초기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엄마 몸 하나 못 챙긴 게 너무 미안해. 얘가 왜 그래? 너 시댁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모르냐? 나야 괜찮아. 수술 받고 치료하면 되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엄마한테 아직 못한 말, 못한 효도 너무 많은데. 엄마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효도야.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엄마랑 아버지께 다 얘기할게. 올해 감귤은 나 혼자라도 어떻게든 수확할 테니까. 당신 괜찮겠어? 어머님 분명 또 뭐라고 하실 텐데. 괜찮아. 이번엔 내가 당신 앞에 설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요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시댁에 제 얘기를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님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뭐 친정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쩌겠니? 근데 너까지 빠지면 이 집 일은 누가 해?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사람보다 감귤이 더 중요해? 그런 소리 하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난 그저 현실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도 어머님이 그러신 것도 다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제 삶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걸요. 엄마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시댁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마당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 대문을 지날 때마다 두렵기보단 단단해진 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부엌에서 귤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병원에 들어가야 해서요. 아마 며칠은 연락도 어렵고 집에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혹시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반찬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새참이라도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알아서 해.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처음 시집와서 서툰 손으로 밥상 차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때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 한 사람의 가족으로 살아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마음으로 다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관계의 끝에 남을 제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된장국엔 멸치를 제대로 우려냈고 감자조림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장 비율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조용히 종이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건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무늬가 들어간 편지 한 장, 그 위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누군가의 딸이셨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끝까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밥상을 내놨을 때 어머님은 이미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상을 내놓자 그 위에 놓인 편지를 보시고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읽으시고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날 어머님은 말없이 국을 떠드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드시고 마지막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처음에 네가 시집 왔을 때 내가 너무 겁이 났어. 너처럼 순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결국 또 상처 주게 될까 봐. 그래서 먼저 내쳤어. 미리 거리를 뒀던 거야. 저도 겁났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네가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줬지. 나한테는 없는 거였어. 그런 용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어머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도 무너지지 않았고 어느 쪽도 이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선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너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전화 와서 내 건강 걱정하시더라. 그래? 의외네. 그래, 그분도 사람이더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감귤 상자였고 그 안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수확 감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순. 엄마는 상자를 열어 감귤을 하나 드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이런 걸 다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니. 아무래도 멀리서도 내가 아픈 게 신경 쓰이시나 보다. 그러니까 엄마, 많은 사람들이 엄마 걱정하고 있어.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우리 빨리 회복하자. 항암 치료 힘들어도 이겨내고. 아무렴, 그래야 우리 손주랑도 놀아주지. 엄마 다 나으면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갈게. 알았어. 어머님도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나저나 이 집 감귤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감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야. 장모님이 없다고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냥 나도 좀 쉴까 해서 어디라도 다녀오려고. 아, 장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부모님 오시는데 장모님이 계셔야죠. 김서방, 나는 너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도 내 시간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내가 당연하게 사돈 들어오면 내 일정도 취소해가면서 음식 장만해주고 그래야 하나? 외식을 해도 되는 문제고 두 사람 연차 쓸 거라며. 그럼 뭐가 문제야?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냥 내일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오시면 장모님이 계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잖아요. 나는 네 부모님이 오시면 밥 차려주고 차 내주고 손주 돌봐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들 며느리도 아니고 이 집안의 일꾼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해? 선희 씨는 오래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봄이지만 아직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막 삶아낸 아이들 옷이 들려 있었고 세탁기에서는 또 다른 빨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익숙해진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딸 지혜 씨가 결혼한 후 맞벌이를 하면서 선희 씨는 자연스럽게 손주들의 육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나이 들어서 왜 사서 고생하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때만 해도 기뻤습니다. 예쁜 손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희생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준이, 이제 옷 입자. 감기 걸린다. 선희 씨는 이제 막 3살이 된 외손자를 부드럽게 다독이며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어설프게 손짓을 하며 할머니를 찾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선희 씨는 문득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넘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 지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듯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봐주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엄마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부탁하는 거 아니야?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힘들다는데 도와주기로 했으면서 힘들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힘든 거야 다들 마찬가지지. 네가 밖에서 일하느라 더 힘들겠지. 나야 늘 하던 살림이고 귀염둥이들 보살피는데 뭐가 힘들어. 힘들다가도 피로가 싹 가신다. 엄마도 힘들면 말해. 무리하지 말고. 지혜 씨는 선희 씨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이어 들어온 사위 태우 씨의 말이 선희 씨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오늘 애들 많이 힘들게 안 했죠? 선희 씨는 태우 씨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애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마치 애들을 잘못 돌보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들이 힘들게 안 하셨죠. 좀 쉬셨어요. 라고 빈말이라도 했으면 빈정이 덜 상했을 일이었습니다. 잘 놀았지. 하준이도 낮잠도 잘 자고 하영이도 밥 잘 먹었어. 다행이네요. 요즘 장모님 덕분에 저희도 편하게 일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당연한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던 사위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말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보기는 감사받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와 태우 씨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두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우 씨가 부엌으로 다가와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오늘 애들 점심 뭐 먹이실 거예요? 죽 끓여주려고 어제 하준이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근데 장모님, 요즘 애들 목욕은 좀 자주 시켜주세요. 저번에 하준이 머리에서 땀 냄새 나던데요. 순간 선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꽉 쥐었습니다. 애들을 씻기는 일도, 먹이는 일도, 이제는 본인의 역할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위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자주 씻기면 감기 걸릴까봐. 그래도 아이들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야죠. 선희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지혜 씨와 태우 씨가 퇴근한 후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애들 맡기는 거 너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끔 그냥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면 내 착각인가 싶고.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태우도 항상 고마워해. 다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선희 씨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의 사돈들, 즉 지혜 씨의 시부모님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애들을 보더니 곧바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하준이가 왜 이렇게 살이 올랐어? 사돈이 너무 많이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가 먹성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병원에서도 정상범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쳐도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조심해야지. 선희 씨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사돈인 창식 씨도 곁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돈, 애들 돌봐주시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며느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순간 선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잠에 들고 사돈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부부도 모셔다 드리고 온다는 이유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간 뒤 선희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과 씨름하며 한시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 씨는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햇볕이 따뜻해서 그런지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따님이 맞벌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아휴, 요즘 할머니들은 애 키우는 것도 일이죠. 근데 혹시 따님이 도와줘요? 선희 씨는 그 말에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도와주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기에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신경 써주려고 해요. 우리 딸도 맞벌이 하는데 나한테 애 맡겨놓고 저녁도 제대로 안 차려줘요.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내가 돌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어때요? 도와줘요. 나름 신경 쓰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사위는 퇴근하면 그냥 소파에 누워만 있어요. 애들 목욕 좀 시켜요 하면 장모님이 낮에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이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선희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며칠 뒤 선희 씨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장난감을 치우다 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혜 씨가 손주를 재우려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녀 하영이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방 안을 뛰어다니다가 결국 태우에게 붙잡혀 안겼습니다. 하영아, 그만 뛰어. 이제 잘 시간이야. 하지만 하영이는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여보, 하영이 좀 봐줘. 나 하준이 겨우 재웠는데 깨면 안 되니까. 알았어. 태우 씨는 마지못해 하영이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았고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칭얼거렸습니다. 선희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쪼그려 앉아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태우 씨가 무심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내일은 애들 목욕 좀 시켜주세요. 순간 선희 씨는 손을 멈추고 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목욕시켰어. 근데 요즘 애들 머리가 떡진 것 같아서요.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좀 자주 씻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씨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애들 목욕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같아? 아니요. 쉽진 않죠. 그런데도 나한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네? 누가 보면 내가 애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줄 알아. 이 일에 한번 꼴로 목욕시키고 땀 많이 흘리거나 놀이터 다녀온 날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겨.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해? 태우 씨는 선희 씨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실수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마땅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표정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애들 돌봐주시니까 그냥 부탁드리는 거죠.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애들 키우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니까 내가 당분간 도와주는 거지 이게 평생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까지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도 내 시간 버려가면서 애들 봐주는 거 쉽지 않아. 두 사람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해주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나?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혜 씨도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선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태우 씨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래? 그럼 네 생각은 어때? 나도 너희처럼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돼?
지혜 씨는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제야 태우 씨도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아니라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가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부모가 온다고 하니 지혜 씨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부엌을 정리했고 태우 씨는 소파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니? 지혜 씨가 반갑게 시어머니를 맞이했고 순자 씨는 거실로 들어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손주들 얼굴 보니 좋구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자 씨는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이 부엌에서 일하고 계셨네? 애 보느라 바쁘실 텐데. 네, 그냥 조금 거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면 몸 상해요. 그래도 사돈이 계시니까 우리 애미가 편해서 좋겠어요. 그 말이 선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애미가 편해서 좋겠어요. 결국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딸을 위한 것이고 시댁에는 그저 딸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시부모는 가끔씩 선희에게 은근한 말을 던졌습니다. 사돈,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손주들이 예쁘니까요.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나중에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 그런데 애들 옷은 누가 골라줘요? 요즘은 아이들도 세련되게 입혀야 하는데 좀 촌스럽지 않아요? 선희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사준 옷인데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 순간 선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이 집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지혜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지혜 씨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애들 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너희 가족의 일원이야. 그런데 요즘 그런 기분이 안 들어. 지혜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 엄마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지혜 씨는 말없이 선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선희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날 사돈들이 다녀가고 난 후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기라도 하듯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제 저녁 시부모와 나눴던 대화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특히 안사돈 순자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이 뇌리를 스치며 선희 씨는 국을 휘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집에서 감사받는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주무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지?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는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 배고파요. 태우 씨가 여전히 반쯤 감긴 눈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가볍게 하품을 했습니다. 국 끓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 네. 그런데 장모님, 저 오늘 늦잠 좀 잤더니 피곤하네요.
커피 좀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선희 씨는 멈칫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리는 것쯤이야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듣는 순간 선희 씨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선희 씨는 조용히 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직접 내리면 되잖아? 태우 씨는 선희가 그런 말을 할 거라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우 씨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 그냥요. 장모님이 늘 해주시니까. 제가 직접 할게요. 그는 애써 웃으며 일어났지만 선희 씨는 이미 그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태우 씨는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 씨와 태우 씨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희 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혜 씨가 아이들을 씻기러 들어갔고 태우 씨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내일 저녁에 누구 온다며? 태우 씨는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요. 장모님, 내일 저녁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희 씨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태우 씨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일 집에 없을 거야. 네? 그제야 태우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이 없다고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냥 나도 좀 쉴까 해서 어디라도 다녀오려고. 태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부모님 오시는데 장모님이 계셔야죠. 선희 씨는 담담하게 태우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서방, 나는 너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도 내 시간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내가 당연하게 사돈 들어오면 내 일정도 취소해가면서 음식 장만해주고 그래야 하나? 외식을 해도 되는 문제고 두 사람 연차 쓸 거라며. 그럼 뭐가 문제야? 태우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냥 내일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오시면 장모님이 계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나는 네 부모님한테 어떤 존재인데? 태우 씨는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 부모님이 오시면 밥 차려주고 차 내주고 손주 돌봐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들 며느리도 아니고 이 집안의 일꾼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해? 태우 씨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선희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그냥 이거 드릴 테니까 내일 하루만 좀 나가 계세요. 부모님 오시는 동안만요. 그럼 괜찮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보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며칠 나갔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잠시 쉬다 오시는 거면 이 돈으로 찜질방이라도 다녀오세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5만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태우 씨는 선희 씨의 표정을 읽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답답하실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이 돈이면 외식도 하시고 카페도 가실 수 있잖아요. 선희 씨는 천천히 5만 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선심 쓰듯 내어준 5만 원이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모르지? 5만 원으로 하루를 보내라고. 쉬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이게 최선이야? 그리고 이 돈이면 충분할까? 태우 씨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네? 네 부모님이 오면 나한테 밥 차려달라고 할 거잖아. 애들도 봐달라고 할 거고. 그런데 이 5만 원이면 내가 그 일을 안 하고도 될까? 태우 씨는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장모님. 그때
지혜 씨가 아이들을 재우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선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나 내일 집에 없을게. 5만 원으로 어떻게든 밖에서 버텨봐야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일 외출하면서 생각 정리 좀 하고 올 테니까 날 잡아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지혜 씨는 놀란 눈으로 선희를 바라보았고 태우 씨는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일 그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줄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희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사실상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있었던 일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선희 씨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아선 안 된다고.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오늘은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시부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는 거실을 둘러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애미야,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니? 지혜 씨가 부엌에서 나와 시부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요즘 하준이랑 하영이 많이 컸겠다. 그 순간 태우 씨가 방에서 나와 환한 얼굴로 부모님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희 씨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시부모가 방문하는 날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손주들을 안아보고 자연스럽게 밥상을 기다리는 분위기.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희 씨는 식탁에 다가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돈을 순자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면 나가서 밥 사드실 수 있겠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우 씨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고 지혜 씨는 선희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장모님, 이게 무슨... 시부모도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5만 원은 뭐고 나가서 뭘 사 먹고 오라는 거예요? 어제 김서방이 나한테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내일 부모님 오시니까 나가 있으라면서 5만 원 주더라고요. 쉬고 오겠다 했더니 그러네요. 사돈도 애들 보면서 힐링하러 오신 거니까 이 돈 들고 나가서 쉬다 오세요.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고 찜질방에라도 가 있으시던가요. 그제야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창식 씨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해보려고요. 이거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 순간 태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 자네가 나한테 한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고 있는 거야. 태우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장모님도 좀 쉬시라고 한 건데. 쉬라고? 그럼 너희 부모님도 좀 쉬시라고 해. 이 돈이면 나가서 편하게 외식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 어이없지? 황당하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지? 자네도 그래. 매한 가지야. 순자 씨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 사돈, 이게 무슨 무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셔야죠? 무례하다고요? 선희 씨는 천천히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태우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죠? 나도 어른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야 했어요? 순간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요? 그리고 말 놓지 마세요. 김창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태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너는 감정이 없어서 나한테 5만 원을 던졌니? 태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선희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어제 나한테 그랬어. 주말 동안 집 비워달라고 하면서 5만 원을 던졌어. 지혜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태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우 씨, 진짜야? 태우 씨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장모님도 쉬실 겸 해서 그런 거야. 깊은 뜻은 없었어. 어차피 나가신다고 했고, 그래서 드린 거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태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선희 씨는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당연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무슨 집안일 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 네 부모님 오시면 나는 당연히 밥을 차려야 하고 애들을 봐야 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어. 그런데 그런 나한테 너는 5만 원을 던지면서 나가 있으라고 했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선희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태우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돈 가져가. 태우 씨는 굳은 얼굴로 5만 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서 너희한테 맞춰 살지도 않을 거야.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사돈 정말 경우 없으시네요. 이런 걸 보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한테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사돈인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버릇없는 건 당신 아들이죠. 내게 먼저 이러라고 가르친 게 누구였는데요? 순간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고 창식 씨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지혜야? 지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희 씨는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순자 씨가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김창식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 거들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는 당황한 얼굴로 그저 가만히 서 있었고 지혜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천천히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주먹이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사위와 시부모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지만 5만 원짜리 한 장은 그것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 존재는 이 정도의 가치야라고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선희 씨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고 김창식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태우 씨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심보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다가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순자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신보요?
선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안사돈은 내가 그냥 갑자기 심술이 나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부모한테 이런 무리한 짓을 해? 안사돈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보세요, 사돈. 선희 씨는 천천히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무례한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저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뭐라고? 제가 먼저 어머님께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저는 늘 어머님과 아버님을 존중해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이런 대접을 하셨나요? 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건 사돈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않소. 창식 씨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저한테 똑같이 이런 대접을 받았어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창식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걸 똑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야 제 기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순자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시부모님께 맞춰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태우 씨가 흠칫 놀란 듯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요. 사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한테 맞서겠다는 거요? 그렇죠. 이제는 제 생각을 확실히 말할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순간 지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선희 씨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네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뭐? 네 남편과 시부모가 네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정말 존중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 거였다는 걸. 태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극단적인 건 너희야, 태우야. 태우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내가 네 부모님께 어떻게 했니? 나는 한 번도 그분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5만 원을 주면서 나가라고 했지. 태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순자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선희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집에서 종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순자 씨는 여전히 분을 참지 못한 얼굴이었고 김창식은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천천히 선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선희 씨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선희 씨는 요 며칠 동안 태우와 시부모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연락도 뜸해졌고 창식 씨도 딱히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태우 씨 역시 집에서 예전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용히 있었을 뿐 여전히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불편해해야지. 이제야 그들도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우 씨가 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 지혜 씨가 방에서 나와 태우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조금만. 업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지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선희 역시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자연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며 슬쩍 태우 씨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줄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순간 선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적인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희 씨는 태우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의 휴대폰을 슬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우 씨는 회사의 부하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태우 씨는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희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태우 씨는 명백히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는 도덕적인 가장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황급히 메시지를 캡처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두고 이런 짓을 해? 드디어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 망할 놈의 자식. 다음 날 선희 씨는 지혜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야, 너랑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선희 씨는 지혜에게 천천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남편이 보낸 메시지야. 지혜 씨는 의아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 서방이라는 놈이 회사 여직원한테 보낸 메시지야. 난 우연히 본 건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거야. 지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언제부터였어? 정확한 건 나도 몰라. 하지만 저 여자분이 불쾌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네 남편이 계속 연락을 했어. 지혜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태우 씨가 이럴 리 없어. 그래? 너는 아직도 네 남편이라는 놈을 믿고 싶니? 세상에 서로 믿고 의지해도 모자란데 뒤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너 어쩔 거야? 지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라도 알아야 해. 그날 밤 선희 씨는 몰래 여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선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보다도 어린 여직원을 보며 태우 씨가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간의 의리, 가족간의 의리를 모두 다 저버린 사위가 밉고 야속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쏟아낸 여직원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과장님이 자꾸 연락하니까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회사에서는 이런 걸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혹시 태우 씨가 직접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 있어요? 그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밥 먹자고 하고 제 반응이 차가워지면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해지려는 건가 했는데 나중엔 확신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요. 선희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회사에 알릴 생각 있나요? 사실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두렵기도 하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내 사위라는 놈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불편하게 회사 다니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못하러 그런 걱정을 해요. 조금 당당하게 어깨도 펴고 그러고 다녀요. 내가 다 미안하네. 여직원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지혜 씨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어제 태우 회사 여직원이랑 통화했어. 뭐? 그 여자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도 확신했어. 태우 씨는 변하지 않을 거야.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해. 계속 이런 남자랑 살고 싶어? 지혜 씨는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선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해 결정할 차례야. 지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리는 감정과 함께
조금씩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지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태우 씨가 태연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우 씨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던 걸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겠지? 지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깨어나 앉아있는 선희가 있었습니다. 엄마. 잠 못 잤지? 응. 선희 씨는 딸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란 거 나도 알아. 지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혼해야 해?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결정해야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너무 무서워. 무서울 수밖에 없지. 네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지혜 씨는 선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태우 씨는 아직 이 사실도 모르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생각해 놨으니까. 엄마가? 선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그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만 생각해. 선희 씨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태우 씨의 행동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과 연락해 그녀가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차분히 집으로 돌아와 태우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침내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우 씨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선희와 지혜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우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태우 씨, 앉으세요. 네, 무슨 일인데요? 앉아. 지혜의 단호한 말에 태우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선희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태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보낸 메시지야. 태우 씨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회사 여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들. 네가 그 여직원이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계속 집적거린 증거야. 여보, 내가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이게 다 사실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해야.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야. 친하게 네가 한 말들 다시 봐봐. 이게 단순히 친하게 지내려는 태도야? 태우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우야.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지혜야, 잠깐만. 이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네가 한 행동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태우 씨는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오해야.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몇 마디 한 거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너 같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은 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 선희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데? 태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애 때문이라도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 네가 뭐든지 해도 난 그냥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러고 살아? 왜 날 바보로 만들어?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아니, 이번엔 안 돼. 태우 씨는 다급하게 선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좀 설득해 주세요. 지혜가 너무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흥분? 너야말로 이제야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같은 놈하고 우리 딸을 더 이상 같이 살게 할 수 없어. 네가 우리 지혜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야 다 깨달았어.
태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는 서랍장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뭐, 이미 준비해놨어. 서명해. 태우 씨는 충격받은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하준이랑 하영이는? 네가 애들한테 아빠 역할 제대로 한 적 있어? 이제 와서 애들 핑계 대지 마. 이제 끝이야.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태우 씨는 결국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지혜 씨는 미동도 없이 태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도 선뜻 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혼해야겠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네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 있어? 태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그만 받아들여. 더 이상은 버티지 않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장모님까지 왜 그러세요? 왜? 내가 지금까지 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해야 할 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는 거야. 태우 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인해. 지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랑 하영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나도 아빠인데. 이제 와서 아빠 역할 하고 싶어? 하준이가 내 얼굴 보면서 아빠라고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하니? 멀쩡히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치근덕댔다. 니들 아빠가 그럼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계속 그래봐. 아이들한테 마지막까지 아빠로 남고 싶으면 사인하고 꺼져. 태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이제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태우 씨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인을 하는 순간 선희 씨는 마치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이혼 서류 처리가 끝났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종이 한 장으로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지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선희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 당연하지. 여긴 언제든 네가 올 수 있는 집이야. 하준이와 하영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하준이의 작은 손이 선희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마음이 편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지혜 씨는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겠지? 당연하지. 선희 씨는 딸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